그러니까 백운기입니다. 12.3 내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집결 장소를 국회다 당사다 헷갈리게 해가지고 국힘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았을까요?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가장 먼저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추경호였다는 사실이 통화 기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추경호는 이제 내란 공범임이 확실해졌고 그가 서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법정임이 분명해졌습니다. 나경원은 어떻습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방해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요?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홍준표 시장이 누군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이 몹쓸 정치판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절반만 공감합니다. 그 정치판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확 쓸어버릴 겁니다. 확시.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지금 70만 구독자 돌파 축하 이벤트로 준비한 특별 이벤트 여러분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양 불고기 폭발적인 인기에 이어서 순살 장어탕은 폭발입니다. 가격이 워낙 좋고 맛있으니까 그러시겠죠. 한 팩 가격에 두 팩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좋은 기회 많이 쟁여놓고 드시기 바랍니다. 순살로 만들어서 단백질은 더 높이고 또 칼로리는 더 낮춰서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순살 장어탕인데요. 지금 가격이 워낙 싸니까 우리가 5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은 지금 고급 보조 배터리 사은품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양불고기 곱창 이렇게 같이 구매하셔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보조 배터리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좋은 기회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어탕 보고 또 좋다는 반응들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지금 AA님 믿고 먹는 순살 장어탕 하루 만에 배송되었네요. 입맛 없을 때 먹으려고요. 든든하네요. 정어리몰 순살 장어탕 전용 박스에 왠지 마음이 뿌듯해서요. 전용 박스에 담아서 보내왔군요. 좋은 상품 빠른 배송 감사한 가격 정어리몰 칭찬하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살레시안 김유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유정 의원님도 살레시안이죠? 네. 사실은 오늘 제가 오프닝에서 학시를 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김유정 의원님한테 학시 이거 한번 좀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저 살레시안 윤상원 다큐를 보니까 그렇게 할 기분이 아니라서 숙연해져서요. 네. 그러게요. 예. 김정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김정욱의 탄탄TV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10,000명 넘었죠? 네? 10,000명 넘었죠? 지금 11,000명, 3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참 이번에 보니까 선대위에 뭐 직책 맡으셨던데. 예, 뭐 후보직속 언론특보라 그래가지고요. 네. 그냥 독립군처럼 밖에 나가서 열심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방송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정어리 TV 나와서 저번 주보다 더 열심히 방송을 할 작정입니다. 네. 탄탄TV에 소개된 거 봤더니 위촉장이 3개나 되더라고요. 뭐예요? 여기 나오시는 안진걸 소장이 네. 위원장으로 있는 서민중산층 경제살리기위원회에서 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했더니 임명장을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은평구에 있는데 은평구에 이제 조직 사업을 하는 그 지역위원회마다 한 명씩이 있는데요. 그걸 또 저를 하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어서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겁니까? 제가 보내드린 적이 없는데. 임명장. 우리가 다 탄탄TV에서 캡처해요. 탄탄TV 잘 보고 있어요. 구독자분들한테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올려서 예, 말씀드렸던 겁니다. 3개나 되죠? 이거 하고. 하나만 하시죠. 김정욱, 선거대책위원회. 이야, 참.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다. 잘하면? 아니요, 열심히 일하라고 시키고요. 저기 예. 김유정 의원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제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뭘 맡으셨죠?
저는 후보 직속 국민화합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입니다. 국민화합위원회 네. 수석 부위원장. 통합과 화합의 아이콘 김유정입니다. 딱 저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잘 되는 게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잘 심는다 그런 생각이. 또 소통 통합하면 또 김유정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언론 하면은 또 김정욱이고. 그건 아닌 거. 아, 그래요? 반항하냐? 아니 겸손하게. 확실히. 예,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 자격은 없지만 정어리 TV의 댓글 민심 바로미터 박영식입니다. 아, 댓글 민심 바로미터. 그러면 정어리 TV 직속 민심 댓글 담당위원장. 뭐 왜 그런 거죠, 뭐. 네, 예. 위촉장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민심본부장. 네. 민심본부장. 네. 꿀보직이네요. 꿀보직. 네. 아, 좋은 겁니다. 좋죠. 요즘 온라인 민심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나면 언론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맞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다 심판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아마 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제 빛의 혁명이 과거 촛불혁명과 또 다른 점은 뉴미디어의 어떤 활약상이 도드라졌기 때문에 이번 혁명에서는요. 아마 많은 국민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네. 저 아시겠습니다만 광장 나가면 저보고 정어리 TV에서 봤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같이 호흡하면서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정어리 TV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토론하고 얘기하고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주변에 퍼뜨리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뉴미디어를 매개로 해서도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선거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뉴미디어가 새로운 진영, 새로운 진지를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좀 몰아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살레시안 윤상원 예고를 전해드렸더니 배동호님 광주 민주화운동 이야기이지만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내 세대에 함께 못했다는 죄스러운 마음에서일 뿐입니다. 그때는 뭐 아실 수도 없으셨는데요. 뭐. 거미줄 최정하님 등줄기에 전율이 온다. 참으로 80년대 목매어 많이 불렀던 노래다. 눈물이 난다. 영웅본색 주윤발. 와, 주윤발도 우리 애청자시구나. 저도 살레시오 출신입니다, 선배님. 아, 그래요? 영웅본색 주윤발. 아, 좋습니다. 어제 강기정 광주시장에 나와가지고 대동고, 그분은 또 광주 대동고 출신인데 대동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제가 그냥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거니 님, 살레시안이 무슨 뜻인가요? 아, 광주에 살레시오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살레시오회라는 카톨릭 수도회에서 만든 학교인데 맨 처음에는 그냥 사레지오라고 했는데 그 표기법이 바뀌면서 이제 살레시오회가 됐죠. 그 살레시오회에서 교육을 위해서 광주에 만든 학교가 살레시오 중고등학교였는데 지금 이제 중학교는 없어지고 고등학교인데요. 그 살레시오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살레시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살레시안 윤상원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살레시안 뜻을 아셨죠? 정어리언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정어리언. 바로 우리 정어리 TV 구독자 그리고 정어리 TV의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 만들자는 데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정어리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구독자가 또 많이 늘어났으니까 정어리가 또 무슨 뜻이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정어리는 생선 정어리 맞습니다. 한 마리 연약한 정어리지만 이 정어리가 상어를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어밥인데 상어가 왔을 때 정어리들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몸집을 키우면 상어가 보고 아, 나보다 더 큰 놈이구나 하고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어리는 약하지만 뭉치면 강해진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함께 하자고
정어리 TV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제 아셨죠? 이 설명을 해줬더니 어떤 분이 아주 쉽게 정리하더군요. 떼죽으로 싸우자 이거구나. 그렇습니다. 그거죠. 예. 폭탄 먼지벌레님, 지금 사례주 중학교가 고등학교 옆에 있답니다. 아, 사례주 중학교가 있군요. 네, 나중에 다시 생겼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아유, 살레시오 중학생들 미안합니다. 저 중학교가 없어졌는데 또 다시 생겼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어서 오세요. 자리 마련해 두었습니다. 기다리고 계셔서 이제 시작해야죠. 김영남 의원님, 예. 우리 김영남 의원님은 이번 대선 때 뭐 혹시 뭐 맡은 일이나 뭐 이런 건 있으시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아, 솔직히 그래요? 말씀드리면 뭐 네. 당적은 제가 개혁신당으로 네. 되어 있고 뭐 연락이 없더라고요. 연락이 오면은 아마 나가라는 연락일 거예요.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연락이 안 오면 그냥 있는 거고 연락이 오면 이제 좀 탈당해 주시죠. 뭐 이쪽도 탈당 권유입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나저나 윤석열은 탈당을 하라고 지금 막 그렇게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러고 또 이정현 그 한덕수 쪽에서 온 거기도 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체로 그런 이야기 할 때는 이미 내부적으로 탈당 정리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막 그렇게 소리를 내는데도 지금도 안 하고 버텨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윤석열이는 탈당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지금 최근에 나온 소식은 뭐 당이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나왔는데 김영남 의원님 보시기에는 왜 탈당 안 하고 버티는 것 같습니까? 일단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탈당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인식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잘못한 걸 알아. 저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에 있으면 도움이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하는 건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오늘 방금 전에 나온 속보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한테 전화 막 돌렸다는 거잖아요. 선거운동 열심히 하라고. 아직도 본인이 국민의힘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인 내가 왜 나가? 나가면 오히려 표 떨어질걸?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 인식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말이 겉도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리고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를 위시한 친윤은 거길 붙잡고 있어야 어쨌든 그 뭐랄까요. 표가 자기 적극 지지 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5만 표를 붙들고 50만 표를 잃어버리는 전략인데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탈당을 한들 탈당을 안 하고 버틴들 뭐가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탈당을 하는 게 효과가 좀 있으려면 선거 시작 전에 하면 막 당하고 곧바로 정리가 됐어야죠. 그리고 대선을 시작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탈당을 한들 의미도 없고요. 또 본인이 이렇게 뭐 서로 핑퐁 중이잖아요. 후보 당에서 뭐 알아서 할 일이다. 또 김문수 후보는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다. 서로 핑퐁하고 있는 이 모습 보면서 이제 18일 남았는데 끝날 때까지 정리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전혀 본인이 잘못을 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 탈당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지난번에 사저 가서 딱 한마디 한 걸로 다 드러나잖아요. 이기고 돌아왔다. 그걸로 끝나는 거라서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창부수 똑같은 패턴인 것 같아요. 지난 총선 때 김건희와 한동훈 그 두 사람 사이에 문자 읽씹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대표님이 하라고 하시면 제가 사과를 할 거고 어쩌고 그리고 읽었는데 답 안 하고 똑같잖아요. 사과할 마음도 없었는데 괜히 사과 운운하면서 여러 번 문자 날리고 부부가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같으니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반성도 없고 지금 석고대제 해도 국민들은 분이 안 풀리고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탈당 하냐 마냐 정중하게 권유 이건 진짜 웃기는 일이죠. 굉장히 좀 불쾌하고 분노스러운 게요. 이 사람 내란수계고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고 선거 기간에는 당연히 이제 2선이 아니라 3선으로 후퇴해서 보이지 않아야지 도움이 될까 말까인데 언론들도 이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받아 써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MBN 단독 보도에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선거 도움되면 기꺼이 탈당. 하지만 탈당하면 지지자 빠져나갈 것. 이게 제목이고요. 이게 어제자 단독 보도를 2시간 전에 또 이제 받아 쓴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해 주신 채널A 단독 보도는 의원들에게 전화 돌려서 김문수를 적극 도와라. 필요하면 뭐든지 하겠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또 탈당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냥 적극 도와라가 방점이 찍혀 있고요. TV조선 단독 보도는 또 완전 다른 내용이에요. 윤석열 자진 탈당 가능성 시사. 의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도리를 다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각자 언론사들도 취재 소스에 받아온 내용에 따르자면 어떤 데는 탈당에 찍혀 있고 어떤 데는 도움에 찍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당대표 마냥 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김문수 지지 의사를 밝힌 것처럼 방점이 찍혀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이 짓거리라는 게. 근데 그 보도가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를 살펴보면 본인 말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은 그 소문에 의하면 최근에 모 인사가 윤석열하고 술을 마셨다는 거잖아요. 술을 마시면서 거나하게 취해갖고 살짝 탈당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지 뭐. 이렇게 돼서 탈당 임박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술 깨고 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죠 지금. 술 깬다면 전환기를 만났나 봐요. 전환기 네. 서초동 대변인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절대 탈당할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깬 다음에 만난 거고 거의 김건희는 내가 지금 검찰 소환에 응하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고 있어서 거의 김문수 후보의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김건희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근데 전환길이도 참 웃기는 짬뽕이야. 뭐 은퇴라는 표현을 쓰던데 한국 상사 이제 못하니까 잘린 거지 그걸 뭐 은퇴라고 하면서 이제는 언론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저놈을 참. 그러니까 술 취할 학시 한 번만 해줘. 학시. 아 이제 카메라 다시. 학시. 야 너희들 다 아니요, 그러니까 술 취할 때만 탈당할까 생각하는 거고 그 외 시간은 경로예요. 니들이 감히 나한테 탈당을 하라고 얘기를 해? 이건 제가 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인해가지고 다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잖아요. 탈당이 김문수 승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네가 좀 결정해봐. 나를 네가 쫓아내겠다고 김문수 네가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고 이 얘기는 쫓아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상황인데 그러니까 1차 시도가 뭐였냐면 한독수를 통해서 당을 장악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실패한 거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지금 2차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새끼들 다 안에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소위 윤석열 사람들을 갖다가 선대위에 집어넣고 김문수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선대위가 왜 이렇게 짜있지? 몰랐다는 거죠. 다 이쪽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세팅은 한독수를 매개로 해서 선대위는 찐 윤으로 다 채워져 있었었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선대위는 윤석열 사람들이 있고 계속 윤석열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갈 거다. 따라서 이 상황은 제2차 당권 장악 음모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의 또 다른 작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게 되면 이 사태를 갖다가 탈당하니 마니 이런 논쟁은 제가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윤석열 탈당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 윤석열을 탈당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잘못했다. 내란이다. 계엄 잘못됐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국민의힘이 우리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고 가야 그 탈당이고 지랄이고 그게 뭐 의미가 있는 거지. 윤석열이 탈당하든 안 하든 그거 뭐 탈당 안 하고 당적 갖고 교도소 가면 뭐 국민의힘 당원 재소자들이 도와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윤석열 탈당 얘기를 하는 듯 많은 듯 하면서 어떤 놈 집어넣습니까? 석동현. 거기를 선대위에 집어넣잖아요. 그 윤석열 탈당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심지어 5.18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에? 그때 당시 공수부대가 들어와서
광주 시민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특전사령관을 지냈던 정호용이를 선대위 고문으로 이촉을 했다가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또 취소하고 김문수는 나와가지고 그건 나 몰랐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뭐 했다. 그런 놈의 후보가 무슨 후보입니까? 더군다나 제가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국힘당에서 이 김문수 나와서 얘기할 때 그 옆에서 당직자들 하는 거 보면은 야, 저건 도대체 후보 맞나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만 한번 봐볼까요? 기자들이 이렇게 막 질문을 하니까 계엄에 대해서 뭐 얘기할 때도 김문수 얘기 듣고 있으면 속이 막 터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계엄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계엄은 내가 있었으면 막았을 텐데 아무튼 계엄은 이게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자관 계엄으로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든데 그 참 죄송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오래 가다가는 이건 뭐 좀 그래서 이제 방송 좀 안다는 신동욱이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다. 좀 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변인이 후보 입틀막을 막 하는 그런 거가 있는가 하면 또 뭔 얘기를 하는데 윤재욱 의원은 마이크를 꺼버려요. 그게 무슨 후보입니까? 이건 콩가루 집안도 보통 콩가루 집안이 아니죠. 직접 한번 보실래요? 그 자기 자신의 그 범죄 행위를 방탄하기 위한 내란 정당. 이 더 사악하지 않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정확하게 좀 지적해 주시고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만간 또 다음 시간 때문에 잠깐만 끝이 없으니까 후보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더 늦어지면 결례가 뭐 됐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아니 조용히 기자 가만히 조금만 헌법재 단수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기자회견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뭐 저는 뭐 기자분들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는. 다음 일정이 거의 체포해서 가는데요. 가자 이러면서 체포해가지고 나가는데요. 아니 끄면 됐지. 마이크도 안 해도 내려요. 끄고 내리죠. 아니 세상에 후보는 더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저렇게 그만 말리고 마이크 꺼버리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의 말 한마디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해가 아마도 저 선대위 관계자한테 일부 있겠죠. 근데 김문수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그 어떤 사고 지적 수준과 이 교양 수준과 정치에 대한 이해 감각도가 10여 년 전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미 지금 정치하고 있는 저곳이 여의도가 아니라 어디 광화문이나 대한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한마디가 만약에 언론에 실리게 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오는지 모르고 그냥 뚫린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기자들과는 얼마든지 더 얘기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옆에 있는 윤재욱을 보십시오. 마이크 꺼버리고 바로 마이크 내려버리잖아요. 저거 왜 그렇겠습니까? 말 한마디가 주고 있는 파급 효과를 김문수 후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뭐 방송 인터뷰에서도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채널A 인터뷰에서 밝혔던 것은 계엄에 대한 사과가 없는 거예요. 이 계엄이 위법한지 위헌인지에 대한 인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라는 그냥 뭉뚱그린 사과라고 비판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이걸 굳이 왜 붙입니까? 심지어요. 헌법에는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뭐 아까 이따가 김용남 의원이 더 잘 짚어주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말할 때마다 논란이 불거지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선대위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포기한 겁니다. 저건. 포기한 겁니다. 당장 멈춰님. 지금 반토막짜리가 방송에 한마디라도 더 해야 하는 판에 얼마나 심각하면 마이크를 다 꺼버리냐 그러는데 왜 끄겠습니까? 진실을 감추고 싶은 거죠. 더 이야기하면 후보의 그 부족한 것이 다 드러나고 이걸 좀 그 속된 말로 표현하면 뽀록이 나는 거, 뽀록이.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진짜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 뭐라면 윤석열이 판단할 문제이지 탈당할지 말지에 대해서요.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 거잖아요. 근데 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정확히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돼도 윤석열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뽑을 수 없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 재밌는 거 말씀하신 신동욱 수석 대변인 라디오 인터뷰 나와가지고 윤석열 탈당은 전 잘 모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국힘 대선 승리예요. 이런 얘기를 갖다가 예를 들면 라디오 인터뷰를 하고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이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후보로 나와 있는 김문수 후보의 입틀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권 경쟁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김문수가 무슨 행동을 하면 그만해. 마이크 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참 뭐 하는 거 보면 이러나 저러나 뭐 뭐가 되겠습니까? 빅텐트 그 난리를 치다니. 대선 결과보다도 요즘에는 어떤 것에 더 관심이 있냐면 대선을 치르고도 졌는데 벌써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더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윤석열 통화 기록이 공개가 됐는데 그 통화 기록을 보니까 계엄 발표하고 곧바로 누구하고 전화를 했는지가 다 드러났어요. 보니까 추경호, 나경원하고 맨 처음에 통화를 했더라고요. 문자도 하고. 그걸 보면은 11시 3분에 추경호가 국민의힘 그때 당시 원내대표였죠. 즉시 국회로 와라. 이렇게 비상의총 전체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11시 9분에 다시 아니 당사로 모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건 뭐 똥개 훈련시키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랬다가 11시 반에 다시 국회 나폴레옹인가?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직결장소 변경합니다. 아이씨 뭐야. 또 국회 가는데 또 30분쯤 뒤에 다시 당사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로 못 오고 왔다 갔다 헷갈렸지요. 18명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 그때 좀 짐작 가는 바는 있었는데 이제 그 의문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왜? 윤석열이가 추경호한테 전화를 건 게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이에요. 한 1분간 통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김영남 의원님. 네. 그 뒤에 일어나는 거하고 딱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결의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추경호 의원은 사실은 저때 통화를 하면서 미리 비상계엄을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상황상 안 맞아요. 왜냐면 통화한 시점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하고 1시간이 지난 후였거든요. 지금은 그 비상계엄이 문제가 아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민주당의 주도로 이제 해제 결의를 하려고 그 과반을 채우는 게 관건인 상황이었어요. 이미 1시간이 지난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뭐 비상계엄과 관련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비상계엄 해제 결의와 관련한 통화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저렇게 4번을 바꾸면서 결국엔 국힘 의원들이 대부분 국회의사당에 안 왔잖아요. 극히 소수만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뭐랄까요. 여차하면 추경호 의원의 내란 공범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경호가 어떤 잔머리를 굴렸는지 아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전화를 해요. 지금 의원들이 국회에 오고 있으니까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때가 12시 29분에서 38분 사이예요. 그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고 표결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에 윤석열이는 곽종건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직 의결 정족수가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뭐냐? 야, 국민의힘을 일단 못 들어오게 해놨으니까 민주당 안에 있는 놈들 문 부수고라도 총을 쏴서라도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죠. 총을 쏴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서 4명이 1명 들고 나와라. 그렇죠. 이랬잖아요. 예. 이렇게까지 해놓고 뭐 이제 와서 저러니 이러니 하면 그걸 국민들이 믿지도 않지만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하죠. 그런데 이제 딱 드러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나경원하고도 통화를 했더라고요. 나경원은 그때 안 들어왔죠, 국회에. 근데 왜 당신은 그러면은 계엄에 반대하는데 왜 표결 참여 안 했냐 그러니까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국회에 와가지고 2024년 12월 19일인가? 그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그날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일찍 그렇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부랴부랴 국회에 경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모두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본 경내로 들어가려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고 우리 모두 당사로 부랴부랴래. 아이고. 배동호님, 배궁 앵커님 말씀 나오기 전에 좋아요 빨리 눌러주세요. 저는 또 누르면 취소됩니다. 제가 말씀 딱 드리려는데 배동호님 감사합니다. 2만 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됐다고요. 그렇게 재밌으세요? 예, 빨리 눌러주시고요. 아니, 나경원은요 부랴부랴 갔는데 민주당 지지자들로 포위가 돼서 못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나경원의 저 말이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세상에 거짓말이 없어요. 그 국회 앞을 이렇게 태연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봤죠. 혹시 네.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나 그때 있었는데 나경원, 박덕흠, 윤재욱, 박춘태가 어슬렁거리다가 쪽문 지키는 경찰 1명한테 막혀 당사로 런하던데 여기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있는 거죠? 네. 뒷모습만 봐도 알겠네. 저렇게 갔는데 뭐가 지지자들한테 막혀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것도 좀 궁금한 게 왜 윤석열이 나경원한테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시간대로 우리가 두고 봤을 때는 계엄군이 곧 들이닥칠 테니까 피해라. 이런 연락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간은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발 아래로 보는 인간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아마도 아니 추경호한테 얘기를 했는데 말이야.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중진인 나경원 당신이 말이야. 그동안 이 중진 잘 아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있나? 아니 내가 지금 말이야. 아니 내가 지금 추경호한테 갔다가 내가 전화를 했는데 말이야. 듣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말이야. 계엄군이 곧 들이닥칠 건데 지금 당신들 뭐 하고 있냔 말이야. 중진이면 말이야. 내 말이 말이야. 듣고 있는 거야? 아니 내 말이 말이야.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지시의 시간이고 갈수록 더 닮아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은 배려의 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은 지시, 명령, 분노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경원에게도 뭐 과거에 동기였고 친한 오빠 동생 사이였고 이걸 다 떠나서 야 경원이 말이야. 내가 경원한테 얘기했는데 말이야.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 자식들 말이야. 이게 분노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추정이 됩니다. 뇌피셜이고요. 왜 웃긴데 기분이 나쁘죠? 목소리 들으니까 웃기긴 한데 매우 기분이 나쁘는데. 아니 근데 우리 박영식 앵커는 만나봤어요? 직접? 아니요. 저는 만나봤죠. 누굴요? 제가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하기 직전에 2021년에 연합뉴스에서 단독 인터뷰를 따내긴 했었어요. 그때 제 인터뷰 과정에서 국민의힘 입당해서 경선 치르겠다라고 제가 26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말이야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아니 근데 사석에서 정말 저러거든. 사석에서. 공석에서는 그때는 도리도리. 이게 도리도리가 가장 맥시멈이던 시절이었고요. 한마디를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질문 하나를 던지면
대답을 한 3분을 하는데 마가 엄청 들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때 2021년이었습니다. 이게 시사 프로예요. 개콘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사석에서는 정말 지금 박영식 앵커 하는 거처럼 해요?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사석에서 많이 만나보셨어요? 저희 뭐 같이 근무도 했었으니까요. 근무도 같이 했어요? 네. 근무할 때부터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검찰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사실은 연수원 기수나 이게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기수에 비해서는 거물이었지만 그래도 후배니까. 그렇죠. 위에 뭐 선배들이 있으니까 결제 라인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엔 나중에 이제 출세하고 갑자기 서울중앙검사장 되고 그때만 해도 덜 심했어요. 제가 보기엔 총장 되면서부터가 아주 결정적으로 확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확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도 그때부터 많이 마셨나요? 그건 뭐 옛날 호가 났어요? 평검사 할 때도 워낙 주량은 워낙 많았죠. 그러니까 술을 말아먹더니 나라도 말아먹고 보니까 제가 말이에요. 볼 때는 윤석열은 다 말아먹는 상황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너무 뻔뻔하죠. 아니 국회를 민주당 지지자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본인이 못 들어갔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리고 가서 여러분 저 계엄 해제 의결하러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본회의장. 저 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다 돌아서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의원들 다 데리고 중앙당사로 가 있으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조금 더 있으면은 30분 연장해주면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의장한테 얘기했는데 그거는 명백히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분명해 보이고요. 왜냐? 본인은 그때 본회의 본청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본회의장 들어가서 참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속보이고 금방 돌돌난 거짓말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죠. AA님 아이디가 AA시네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좋다. 비는 오고 마음은 편하고 박영식 앵커님 개그나 보면서 웃자. 그 AA가 말이야. 아니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이야. AA가 말이야. A 학점만 받았어? 아니 통화 목록을 쭉 봐야겠습니다만 추경호는 이해가 돼요. 추경호는 원내대표니까 진도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의총을 열든 뭐라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나경원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얘기하면 그대로 다 움직이는 사병처럼 된 게 아닌가? 나경원은 약간 삐딱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았던 서로의 관계였었고 서로 또 사이가 좀 예를 들면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마지막 다독이려고 나경원한테 전화했냐? 내 뜻이 뭔지 알지? 저는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 말도 안 되는 내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이 꿈쩍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자들에게는 얘기해봤자 자기가 얘기하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만 통화해서 내 뜻이 뭔지 알지? 나를 따라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나경원도 살짝 짱 보러 간 거 아니겠어요? 상황이 어떤가 짱 보러 간 거지 그게 뭐 저런 내용까지 들으면 굳이 거기 자기가 뭐하러 갑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참 안 되겠다. 저거는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 통화 목록을 보면서도 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추경호 나경원 통화한 것 외에도 이제 윤석열 전화 통화 기록을 쫙 이렇게 보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계엄 해제한 날, 그러니까 이제 계엄 발표한 그 다음 날 내놓은 모였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안가에서 딱 모였잖아요. 이자들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해가 지났는데 뭐 우리가 뭐 막년에도 못하고 뭐 그래서 모였다고. 이자들을 말이지. 국민들을 상대로. 그때 당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때 뭐 하러 갔어요? 안가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국무회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은 자리를 못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이런. 신공 모임을 하신 거예요? 대통령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은. 대통령 안 가요? 근데 왜 가요? 그 장소 누구 만났습니까? 저 행안부 장관하고요. 저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법제처장님하고 그렇게. 제2의 비상계엄을 또 그럼 얘기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특검을 통해서 이런 것처럼 이제 다 밝히고 이런 비리 저런 비리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지은 죄에 따라서 형량들을 다 받겠지만 이 괘씸죄나 국민들 분노하게 만든 죄 이런 것을 좀 그 참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진짜로 한번 좀 혼을 내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이완규 법제처장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그 누구죠? 김음이? 태규였나? 김태규. 네, 태규. 네. 나 이 두 놈은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냥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가도 막 나빠지고. 아니, 이상민은 괜찮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너무 줄을 서시오 해야 되니까. 근데 이 두 사람 답변하는 것만 보면 그 막 삔질거리고 그 하는 태도들을 보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윤석열 아버님이 20살이 넘었는데 고모스로 때린 이유를 보면 그들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12월 4일 4인 회동은 좀 매우 중요한 고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안가에 놀러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주로 활용하는 공간이고 대통령이랑 뭔가 일이 있으니까 갔겠지. 그리고 자기가 안가를 가는데 당연히 내가 안가를 왜 가지? 안가를 가면 우리 넷만 같이 조용히 우리끼리 술 한잔 먹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준비하고 가야지. 이게 적어도 고위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때 제가 볼 때는 대강의 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모임 이후에 또 윤석열이 통화했다고 하는 고성국, 이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정치학 박사예요. 고성국 입으로부터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도의 통치행위는 법률 용어예요. 그래서 12월 4일 이후부터 그런 내용들이 다 보고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법적 카르텔이 소위 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탄핵을 안 당할 것인가 파면을 안 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획 자체가 여기서 나왔고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전 행안부 장관하고 민정수석 이 두 사람이라고. 근데 이 두 사람이 통한 내용에 의하면 윤석열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민한테. 그다음에 민정수석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주현한테. 그래서 이 두 사람인데 이상민이 나머지 사람한테 통화를 해서 안가에서 모이자고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안가 모임 회동 이후에 밤 11시 이후에 김주현이 보고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보고 내용인지 모르지만 통화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4인방의 모임은 법적 카르텔을 작동시켜서 윤석열이 탄핵 또는 파면을 당하지 않기 위한 거대 계획이 이때 짜여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이런 게 나왔으니까 나중에 윤석열이 그 고성국이랑 계속 통화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놓고도 뭐 뻔뻔하게 무엇을 뭐 만나서 거기에서 뭐를 했겠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네 사람 모임 면면 그 시간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해가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12월 3일 날 느닷없이 비상계엄 선포가 되고 그리고 바로 또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되고 그리고 또 3시간 넘게 그냥 뭉개고 있다가 결국엔 4시 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해제가 된 상황이고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정권의 핵심 4인방이 한 자리에 모였다? 결국엔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결국엔 실패한 거로 정리가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걸 논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일단 전개가 될지를 전망을 하고 이렇게 전개가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느냐 이걸 논의하려고 모였다고 보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 태반이 다 법률가예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보기엔 거기서 뭐 결국엔 지기현 판사가 뭐 시간으로 계산해 갖고 2년 만에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이르게 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구속 만기가 다 돼가는데 그날 당일날 아침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을 하고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몇 시간을 더 끌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한 6시간이 경과됐다, 오바됐다라는 이유로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는 이런 일련의 법률적인 그 과정에서 12월 4일 날 법률가 4명이 모여서 이런 거 논의 안 했을까? 아니 당연히 했을 것 같은데요. 했을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단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우 여론이나 보수층의 여론을 집결시키고 단속을 하는 것은 극우 유튜버인 고성국 씨와 논의했다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일단 껴있으니까 이 계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 이 수사기관에 대한 단속이 이윽고 있었던 것 같고,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한덕수나 최상목 같은 인물을 통해서 내각을 이제 단속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뒤집기 한 판이 일어나는데 12월 9일에 김문수와 통화를 하잖아요. 3분간. 그러고 나서 12월 11일에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 바로 이른바 꽃꽃 문수라는, 사과하지 않고 그때 유일하게 앉아 있었던 사람이 김문수잖아요. 못 들은 거예요. 예, 잘 못 들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대회비를 공개하신 겁니까? 근데 세대 교체 못 알아듣는 거 안 봤어요? 그렇죠. 근데 뭐 무슨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예, 최혜병 특검도 아마 못 듣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 그 장면이 대선까지 연결되니까 한덕수, 김문수에 대한 움직임도 봐야 되고, 지금 속보 같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요, 지귀현 부장판사 의혹을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에 있다라는 속보가 지금 막 떴습니다. 확인 중. 네.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이라면 지금 민주당에서 일단 공개를 하려다가 선거운동 기간에 공개하는 것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법원에 증거를 줬다고 그래요. 사진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확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감찰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윤리감사관실은 다른 검찰이나 이런 데 보면 감찰부, 뭐 감찰실에 대응하는 거니까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이제 보겠죠. 그때 보면 할 말 없을 거려 아마. 그렇죠. 뭐 그리고 직무 관련성을 떠나서 판사가 그 술집에 가가지고 지 돈으로 먹었겠어요? 몇백만 원짜리 술값을.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진을 본 사람들은 다 이건 확실하게 지기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한 명이 아니고 제보 같은 경우도 다 크로스 검증들을 다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가 너무 불거지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걸 톤다운한 컴다운할 뿐인 거지, 그걸 본 사람들은 이건 뭐 거의 사실과 맞닿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작년 8월 달이라고 그러는데 8월달 이후 것도 지금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기현 판사라는 사람은 그냥 8월달에만 룸사롱을 간 게 아니라 줄기차게 갔다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증거들은 그러니까 따로 그 방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큰 데가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고 체킹이 되는 내용이어서 당연히 그 법원에서도 이걸 감찰해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당연히 재간이 없게 되고, 그냥 경희대 대법관은 이 건, 그 전 건도 마찬가지로 이 건 같은 경우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거 확실하게 날아가는 거죠, 스스로. 혹시 사진 보셨어요? 저는 사진 못 봤어요. 선대위 간부잖아. 저보다 높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데. 그래요? 네. 우리가 공개를 안 하더라도 정말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입수되면 좀 보내주세요. 아니, 대선의 논점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래서 대법에 넘겨준 건 잘한 일 같아요. 니네 결자 해제해봐라, 니네 어떻게 감사해봐라 라고 던져준 건 오히려 공을 넘긴 셈이니까 잘한 것 같고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안 가면 안 갔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야지 무슨 그런 입장 없다는 입장을 냅니까? 우리 민심 댓글 박영식 위원장께서 바로 속보를 전해주셔가지고 그거 알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속보 보니까 또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다고요? 예,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고요. 뭐 이게 지금 수사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제 들어간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검찰이나 경찰이나 뒤늦게 뭔가 수사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러니까 대부분 댓글이나 민심의 반응은 이제 와서 한다고 생색내기용 수사를 한다는 거를 뭐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를 뭐 전격적으로 수사했다고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정권이 넘어가게 생겼고 대선이 18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와서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 박수라도 쳐야 되는 건지 참 복잡한 심경이 드실 텐데 어쨌든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러한 검경의 수사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이채 양명주를 비롯해 내란까지 다 종합적으로 범죄 행위들을 다 샅샅이 찾아내고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무원들은 특히 이제 이 양평고속도 관련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자신이 책임 여부를 따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녹음을 해놨을 것이고 문건도 확보해 놓았을 것이고 지시한 사람은 지울 수 있어도 지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지우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요. 절대 그 증거 없애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여차하면 자기가 징계받고 아니면 구속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 남겨놓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나요? 우리 왜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예. 뭐 난리가 났잖아요. 예산도 엄청 쓰고. 근데 안 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고위 공무원일수록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무부처 당시 모 장관이 다 적어놨어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안 될 거다. 그래서 뭐 그 상황을 다 적어놨어. 왜 적어놨냐? 혹시라도 나중에 수사받게 되면 나는 적극 찬성 안 했어요. 요거 면피하려고. 예. 근데 대외적으로는 된다 했지.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하지만 안 되는 이유를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공무원들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게 장관일수록 하위직 공무원들은 더해요. 다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될 걸로 생각한 놈이 딱 한 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될 걸로 알았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위에서 다 그냥 다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옆에 가서는 다 된다고 하고 안 되는 이유를 자기 혼자 꼼꼼히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거지. 장관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 장뭔가 하는 친구는 된다고 얘기하고 그거 그 핑계 대고 뭐 남미며 어디며 1등석 타고 마음대로 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그래서 하위 공무원들일수록 내려가면서 보고서를 올리면 수정해서 내려온 것, 또 수정해서 내려온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우지 않고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본인이 덤터기 쓸까 봐. 그러니 뭐가 돌아갔겠습니까? 나라 꼴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 안종범 수첩 때문에 작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 적어놔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캐비넷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아부하기 위해서 캐비넷에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됐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을 했다가 없는 것까지도 짜내가지고 아마 다 기록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특검이 시작되면 좀 별의별 얘기들 다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분과 관련해서. 뭐 이제 진실 규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떠올리는 한 문장은 진실 규명은 때론 굉장히 느리고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진실 규명의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더딘다 하더라도 기록은 증거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 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와 관련돼서도 분명히 처벌받을 대상자들이 무더기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남 변호사님,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착수한 곳이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그다음에 용역업체인 경동 엔지니어링 이렇게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압수수색 대상을 봤을 때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일단은 그 핵심은 다 들어간 거네요. 결국엔 거기서 틀어진 거잖아요. 노선이 이제 바뀌게 되는 핵심이니까. 근데 그 용역업체 핑계를 많이 댔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나오겠죠. 압수수색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불러서 물어보면 왜 노선이 갑자기 이렇게 쉬게 됐는지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 2차 압수수색은 결국엔 지시를 내린 사람들의 주거지 내지는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 국토교통부나 군청이나 이런 거는 이번에 다 압수수색이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2차 압수수색 갈 때는 집으로 압수수색 갈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엔
결국엔 서초동에 또 압수수색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원희룡 장관도 예외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백지화 선언했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뭐 다 대상이 되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고속도로를 휴게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이나 대통령 정도 돼야지 고속도로를 휴게하지. 안 그러면 휴게하기 힘들어요. 장관도 그거 그렇죠. 못 들어요. 아니면 유리겔라요, 다들? 저는 그 말 생각나요. 지난 대선 때 김건희가 했던 말. 우리가 정권 잡은 말이야. 다들 알아서 해줘. 권력이 무서운 거야. 네. 경찰들이 알아서 다 조사하거든 이러잖아요. 그 말이 딱 쏙 떨어지는 날인 것 같습니다. 김유정 의원님도 조금 노력하면 거의 될 것 같은데. 아니 좋은 날 갑자기. 아니 근데 그 아마 할 수는 있어도 김건희 닮았다는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 듣기 싫어서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자, 2부에서는 지금 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51%. 리얼미터에서도 나왔고요. 이거 2부에서 보여줄 테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속보 혹시 들어왔나요? 아, 입당한 건 아니고 예. 만났어요. 입당 제안이라고 본인이 이해를 예.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익산에서 만났고 서로 이제 포옹한 장면이 지금 포옹을 언론에 했군요.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실제로 아마 입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곧 이제 그런 절차를 밟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또 광주에서 2박 3일인가 뭐 한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입당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김용남 의원님도 빨리 입당해 주세요.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마음은 이쪽으로 와 계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실제로는? 저 김문수 표현대로 하자면 본인이 선택할 문제니. 근데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미 어제 언론 인터뷰에 또 밝혔지만 지금 이제 두 번째 표현이거든요.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가 입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말씀은 안 하시는데 여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미리 김 빼주세요. 아니 그 깜짝 놀랄 만한 보수 인사는 그래서 이재호 전 의원이 그런 얘기도 언급이 나옵니다. 됐던 거 아니에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렇지. 예. 아, 그 정도 급은 돼야죠. 깜짝 놀랄래면. 아, 왜 김용남 의원님 그게 어땠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5.18 전야제에 가려고 했나 봐요. 그런데 오지 마. 그래서 못 가게 됐고요. 5.18 기념식에도 참석을 그래서 못 합니다. 아니, 나도 가족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저도 호남의 사입니다. 이러려고 그렇죠, 하나요? 그렇죠. 아니 시기적으로 드라마틱하게 5.18 3일 전에 정호영 전 국방장관 선대위 영입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 갈 생각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엑스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대위 거기 약간 진짜 엑스맨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까지 망가뜨리기 쉽지 않은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엑스맨인가요? 아, 그래요?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전달해줘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본인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엑스맨인 거죠. 엑스맨은 정광훈의 엑스맨인가 그럼? 아, 김재원 전 의원이 그 내용은 본인이 전달은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 그 고문단들한테 제안을 받았고 제안을 받아서 전달해서 넘겼는데 내가 이걸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근데 안 봤을 리가 정말 없죠. 본인이 전달 받아서 넘겼다고 하면 그 심각한데?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선택했을걸요? 그러고도 남죠. 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뤄볼게.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하와이에 있는데 나는 지금 쉬러 온 게 아니라 망명 왔다라고 하는데 일부에서 뭐 돌아오면은 막걸리나 한잔 하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홍준표 국무총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 한번 해봅시다. 홍준표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나? 찬성 반대. 그리고 네 분 패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저희가 댓글창에 홍준표 국무총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고 참. 한국어는 샤트리아어 쓰시는 분 저를 혼내시네. 총리 설문 자체가 배국이 큰 잘못한 겁니다. 아이고. 하지 말까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벌써 1,500분 가까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현재 어떻게 나왔어요? 찬성 7%. 7%. 반대 93%. 7%는 안 되는 거예요. DOEY 킴님, 백운기 총리. 그럼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냥 정어리 TV 한다니까요. 예. 7%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홍준표 총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은 요즘 이제 홍준표가 차라리 그때 노무현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말 듣고 내가 민주당 갈 걸 잘못했다. 막 이런 거를 올리고 국민당에다는 너네들이 정말 국민의 짐당이지 정남이 떨어진다. 빨리 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가지고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이재명 후보는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진보 보수가 어디 있냐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진보 보수 다 아우르는 차원에서 국무총리 홍준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지요, 김유정 의원님? 이게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아니면 이 홍준표 측에서 나온 이야기니까요. 뉴스의 이 소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양측에서 민주당도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뭐 본인들 다 부인을 하고 있어서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무슨 얘기를 나눈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글쎄요, 이미 정계 은퇴를 본인 입으로 선언을 했는데 지금 가장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절대로 정계 은퇴를 못할 것 같고 첫째. 두 번째는 대선 끝나면 돌아온다고 하는데 은퇴를 할 요량이면 SNS를 딱 일단 닫아야죠. 활동을 딱 중단해야죠. 참을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장 가서도 계속 모든 일에 다 간섭을 했는데 하와이 가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궁금은 합니다만 뭐 일단 돌아오면 막걸리는 한잔 하시겠죠. 아니 근데 본인이 정계 은퇴 아니라고 번복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랬어요? 언제 국민의힘에서 은퇴한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정계 은퇴는 아니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 정계 은퇴 선언했을 때 정말 은퇴할 거라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안 믿었어요. 본인도 못 믿었을 거예요. 본인이 말하면서도 스스로 못 믿어. 근데 역시나 며칠 만에 뒤집혔어요. 정계 은퇴는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홍준표 전 시장의 경우에는 지구 저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한국과 너무 거리가 먼 곳에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은 항상 콩밭에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에 있거나 중앙정치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만, 그러니까 인터넷만 연결되는 어느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늘 정계 복귀를 꿈꾸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국민 대다수의 이해일 것 같고요. 뭐 저는 홍준표 그 전 시장이 민주당에 영입이 되거나 혹은 차기 정권의 어떤 총리를 맡는다는 것은 아마도 홍준표 쪽의 자가 발전적인 성격의 어떤 내용이 흘려진 게 아닌가 보도를 통해서 기자를 통해 흘려진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이제 해프닝으로 끝났으니까 다만 민주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것은 철저히 그 개인들과 단체의 자유이고요. 민주당으로 영입되는 것은 민주당원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재명 후보가 연설 과정에서도 그렇고 당 후보로 공식적으로 뽑히는 경선 과정에서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비근한 예로 이병태 교수라는 분, 이분이 이제 홍준표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 기사까지 나왔는데 무산이 됐잖아요. 그것은 일단 기사가 나오고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버리니까 당 차원에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무산이 된 거거든요. 근데 권오을 의원의 경우에는 다르잖아요. 권오을 의원은 이번에 TK 유세 과정에서도 굉장히 뭔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유세에 도움이 됐던 인물이다 보니까 당원들이 실제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시는 동안에 김유정 의원님도 한 표 나왔습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김유정 의원님 총리로 추천합니다. 객관식인데 꼭 이렇게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분들이 계세요. 갤럽 조사입니까? 주관식. 갤럽 보기 전에 이 댓글 보면서 제가 마음이 울컥하는데요. 김용화님, 나도 5.17 때 충장로 둘째 형님 명문라사에서 뒤져볼 뻔했지.
명문 라사, 이 라사가 양복점입니다. 여러분. 현대차 본사에 들어간 뒤에 1년 이상 광주 출신이라고 말도 못했네. 백선배 5.18 때 KBS 차 타고 가다가 큰형 김팔룡과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차가 불타버렸지. 편파 방송한다고. 형님은 재작년 돌아가셨소. 그러셨군요. 김용환님 오랜만에 소식 주셔서 감사한데 정확히는 5.18 때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고요. 그때는 뭐 제 학생이었으니까. 87년에 광주에 제가 KBS 광주에 있을 때 그때 조성만 열사가 이제 망월동 묘역에 묻히는 것을 취재하러 도청 앞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이제 그 군중심리라는 게 무섭잖아요. 한밤중인데 몇몇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이제 보면서 KBS잖아. 보도 똑바로 해 이 자식들 하면서 차를 탁 발로 찼는데 마치 그게 신호가 된 듯이 사람들이 막 차를 막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조그만 그때 폰인가 뭐 되게 이제 차 안에는 4사람이 타죠. 취재기자, 카메라 기자, 오디오맨, 운전기사 이렇게 4명이 타고 있는데 막 차를 이렇게 이제 밀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아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 이제 차를 문을 열고 빠져나왔는데 막 나오는데 막 구타가 이어지고 그래서 아 이러다 죽나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막아주면서 아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막아줘가지고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도청 안으로 들어갔지요. 도청 앞 분수대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근데 보는데 이제 막 차가 불이 타는 거예요. 차에 불을 지른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기억에 저 혼자만 빠져나온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사람이 저 차 안에서 같이 죽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막 경찰한테 저거 어떻게 안 되냐 그랬더니 지금 저렇게 많은 군중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그 안에 타고 있던 4명이 다 빠져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4사람 다 생각이 나중에 자기만 빠져나온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차량은 불타고 얻어맞고 군중이 해산한 새벽에 도청 앞에서 KBS까지 걸어서 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러려고 KBS 기자가 됐나 뭐 이런 생각부터 이렇게 국민들한테 욕먹고 광주 시민들한테 돌팔매를 닿는 이런 일을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마음이 우울하고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갔었는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다시 새록새록 납니다.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실 지금 방송을 합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얘기가 좀 딴 곳으로 흘렀네요. 5.18 전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세요. 예. 자, 이재명 후보 이제 오늘이 갤럽 여론조사 나오는 날인데요.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재명 후보 이 앞번 조사에서는 38%였는데 51%로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가 29, 이준석 8인데 김종욱 원장님 50%를 넘겼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거라고 봐야죠. 매우 의미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저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런 사례가 여론조사에서 저 51% 정도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게 이제 무궁다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게 되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 51%가 왜 중요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제 대선에서 받은 게 51% 정도였단 말이에요. 51.몇%. 네. 516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론조사에서 반영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벽하게 쏠림 현상들이 드러났다는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지금 아마 2주인가 전에 갤럽이 하고 2주 후에 한 거기 때문에 최근에 선거에 들어서면서 진보와 중도 결집뿐만 아니라 합리적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이 지지 대열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선거와 다르게 자 그야말로 압도적인 다수 유권자 연대가 차근차근 작년 12월 달부터 지금 한 5개월 동안 누적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례적이다.
그리고 갤럽은 저렇게 나온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MBS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유사하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주로 전화 면접 하는 여론조사거든요. 여론조사 면접 같은 경우는 저렇게 높게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ARS 같은 경우는 정치의 고관여층들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런 50%가 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만 저 형태들은 이번 선거 자체를 많은 국민들이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도 있겠습니다만 내란 세력을 응징해야지만 민주헌정이 유지가 되고 또 민주헌정이 유지돼야지만 민생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집된 어떤 흐름, 여론이 이제 민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선거운동, 선거 과정에서는 겸손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민심의 힘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갤럽의 51%는 매우 의미 있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민심 자체가 완벽하게 어떤 흐름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럴 때는 정치는 여기에 복무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론조사에는 지지 후보 없음 때는 또는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 10% 중후반 정도의 그 무응답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1%를 넘겼다는 것은 실제 투표를 개표해 보면 거기서 이제 투표의 무효표는 아주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지지 후보 없다 내지는 모르겠다라는 것은 빼고 계산해 보면 지금 저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50% 후반 내지는 잘하면 앞에 6자가 달릴 수도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근데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이랬던 적은 없어요. 제 기억에 최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의견 유보가 12%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마음을 정할 그 유권자겠죠. 51대 29예요. 전체 국민을 놓고 보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늘 중도층에 호소하잖아요. 그런데 중도층은 더 높아요. 52대 2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지금 D-18를 앞두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층이 지금 12%라면 거기에 절반만 해도 6% 더하면은 57.55%잖아요. 그렇죠. 놀라울 정도의 지지율인데요. 이게 이제 구도적으로 보면은 지난 대선 때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동일한 기간, 그러니까 D-18, 19 어간에 있었던 동일한 여론조사, 갤럽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34%였어요. 윤석열이 41%였고요. 거기에 이제 안철수가 이제 11%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더해도 이거 이제 안철수가 실제 단일화 결렬 선언 기준으로 따지면 이재명 38, 윤석열 37, 안철수 12, 심상정 4 이렇게 좀 바뀌게 되는데 이게 이제 D-7 기준이고요. 이게 51%라는 건 이 전화 면접 조사에서 이 정도로 나온 전례가 없어서 앞으로 더 올라갈 일만 남았지, 혹은 여기에서 떨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뭐 이 대세론이 형성되고 굳혀가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더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TK 지역하고 PK 지역인데요. 예. 지난번에 21%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온 겁니다. 21%, 23% 나온 게 대구에서 21%, 아마 경북에서 23%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35% 정도가 나와요. 대강 평균적으로요. 네, PK 지역 같은 경우도 3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40% 중반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렇다면 이 지역 자체는 적어도 이 지역 문제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민심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내란을 응징해야 돼. 내란을 응징하지 않아서는 우리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다수의 민심이 모였다라는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새롭게 반전할 수 있고 훨씬 더 공고해질 수 있고 배제와 혐오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여론과 민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상태가 좀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매우 겸손하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네. 김두현님, 6.3 선거일이니까 63% 압도적 당선. 큰 느티님, 62% 이상의 손가락 건다. 큰 느티님 마음은 알겠는데 손가락 함부로 걸지 마세요. 예, 그러면 안철수 생각나요. 그러면 기적입니다, 기적. 갤럽에서
50%가 넘었는데 리얼미터에서도요. 50%는 물론이고 51.9%가 나왔어요. 리얼미터는 좀 그 조사 대상도 다르고 그래서 신뢰도가 갤럽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51.9% 그리고 김문수가 33.1, 이준석이 6.6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저런 상황이라면 이제 뭐 단일화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김문수, 이준석 합쳐도 40이 안 되잖아요. 단일화를 놓고 봤을 때 김문수를 떠나서 이준석 입장에서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김문수가 나 포기할 테니까 네가 해라고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단일화 가능성 김영남 의원님 한번 객관적으로 개혁신당 소속을 떠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보는 단일화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다른 거를 보고 단일화를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대선 이후에 합당한다는 얘기니까 합당한 이후에 이준석 후보가 통합된 국힘의 당권을 잡는다.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번에 국힘 대선 경선 과정을 보면 한동훈 후보가 나름 선전했거든요. 그러니까 4강에서 탈락 가능성도 있어 보였는데 결선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국힘 쪽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당권을 잡는 게 녹록지 않다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변화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친윤 쪽이 누가 더 싫어를 놓고 봤을 때 이준석이 더 싫어, 한동훈이 더 싫어 라고 봤을 때 한동훈이 더 싫어가 많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른바 이재희 전법으로 친윤 쪽에서 야, 너 밀어줄게.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김유정 의원님 사실 개혁신당의 뿌리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지금 뭐 말하자면 일종의 분가 상태라고나 해야 될까요? 큰 집 작은 집 같은 건데요. 글쎄요. 이제 일단 단일화에 별로 득이 될 게 없으니까 현재는 그리고 피선거권을 얻어서 대선에서 첫 출전한 이 대선에서 또 최초로 설수를 해버린다. 그럼 본인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라도 또 본인이 해놓은 말이 있는데 자기 말을 번복하려면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명분이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우 어렵다고 보고 더군다나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물론 이준석보다는 높게 나오죠. 그러나 중도층을 놓고 봤을 때는 또 딱 붙어 있어요. 10몇 %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이번 토론회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를테면 1등 후보에게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이준석 후보는 최초의 5.18 내일 모레 있을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본인이 어떤 우위에 서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날 아마 토론회를 노리고 있겠죠. 그러나 단일화는 끝까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단일화 조건은 이제 원칙만 놓고 보면 이기는 단일화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위 후보를 두 사람이 합쳐서 일단 이길 수 있느냐. 이 조건이 필요하고 A 후보와 B 후보가 지지도가 비슷하느냐. 김문수, 이준석이 지금 지지도가 비슷하진 않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한참 뒤떨어지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단일화가 실제 시너지가 나서 후보 간의 교차 가능성이 있느냐. 즉 김문수의 지지자가 이준석을 지지할 수 있고 이준석의 지지자가 김문수를 지지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딜을 쳐가지고 자리라는 걸 줄 수 있느냐.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종필에게 국무총리를 줬던 것처럼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단일화는 다 떠나서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 단일화에 감동이 있을까요? 저는 유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 문 닫기 전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독자 생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준석 개혁신당 같은 경우. 그리고 또 하나가 지지 강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M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지지층들은 87%, 김문수 지지층들은 86%, 이준석 지지층들은 42%? 4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상황 봐서 바뀔 거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10%가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7%라고 따지면 7% 중에서 3.5%가 지금 어디를 갈지 헤매고 있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야 이게 독자 생존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유권자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돈 문제도 제가 볼 땐 중요해요. 선거할 때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저는 문 닫기 전에 들어가는 조치를 하는 것이 이준석에게 왜냐하면 이쪽에 남아가지고 뭐 민주당으로 올 건 아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럼 저쪽에 가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문이 싹 열려 있을 때 편하게 들어가기 낫지 않나요? 깽깽이로 들어가면 힘들잖아요. 예,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프리님께서요, 캐비넷을 발표하셨네. 프리님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국회의장 추미애, 국무총리 유시민, 당대표 김민석, 법무부 장관 정청래, 공수처장 최강욱. 다 조각하셨네요. 예, 조각이 끝났습니다. 예, 프리님 댓글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예고 드립니다. 내일 오후 6시에 살레시안 윤상원 정말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 5.18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정용규님, 저는 1980년 5월 21일 금남로 상가 충금 지하상가 내려가는 계단 밑에 친구와 둘이 같이 있다가 내 앞에서 죽어가는 어른들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트라우마 때문에 이번 윤석열 계엄 발표에 내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트라우마가 다시 발생해서 5개월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가까스로 병원만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도 헬기 소리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5.18 때 이렇게 그 광주 상공을 헬기가 선회하면서 선무방송을 할 때 그때 생긴 트라우마인데 그 뒤로 이렇게 헬리콥터 이 프로펠러 소리를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몸이 막 움츠려드는데 그 뒤로 KBS 기자가 돼가지고 제가 정말 헬기를 많이 타고 취재를 했거든요. 헬기 타면은 괜찮은데 헬기 소리를 들으면 지금도 막 그렇게 12월 3일 날 밤에 우리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국회로 막 헬기 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때 똑같은 그걸 다시 느꼈거든요. 참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데 윤석열에 의해서 이런 내란을 다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정호영이 같은 놈을 선대에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이건요. 싸그리 갈아엎어버려야 할 당입니다. 저건 정당으로서의 존재할 이유조차도 없는 그런 당입니다. 정말 나쁜 당입니다. 없어져야죠. 우리 역사에 완전히 없어져야 할 당입니다. 이번에 저는 그런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다 드러났잖아요. 어떤 것인지.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한덕수를 통해서, 김문수를 통해서. 예. 홍준표 투표는 중단합니다. 너무 혼이 많이 나네요. 사과하세요.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냥 웃어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유정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김정국 원장님,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